만들다니. 고민이야. 도와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슬퍼요. Real 인테리어 쇼 여비 TV. 우리 저번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인테리어 Q&A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어때요? 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좋은 데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질문 내용 좀 보면 전 인테리어를 싸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잘못 연결됐다가 호갱될 것 같아 두려워요. 호갱되지 않는 법 그런 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실 이런 질문은 되게 뭉퉁거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광범위해.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냐면 저 차 사고 싶어요. 차 얼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차가 종류가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국산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있고 그랜저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근데 제네시스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옵션에 대한 그레이드가 다 다르잖아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 건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건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지.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뭐 제가 제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해소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거는 상당 차이가 있거든.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빌라에 거주하시는데 방 쪽 모서리 부분이 정확히는 조그만 베란다 쪽입니다. 기온차 때문인 것 같은데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도배를 다시 해도 또 그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열이 외단열과 내단열이 있어. 건물에 있는 벽체가 외부에 단열재를 하냐 내부에 단열재를 하느냐 그 차이인데 외부에 해서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포함해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통상적으로 옛날 빌라들은 그렇게 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또 취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쓴다 하더라도 또 단열재가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또 단열에 대한 게 취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한 거죠. 내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곰팡이가 핀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환기를 좀 많이 하면은 곰팡이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곰팡이인데 피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품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냐면 스칼프라는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홍보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스칼프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여러 번 사용을 해본 결과 성공 확률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그거를 제품을 쓴다고 해서 곰팡이가 다 지워지느냐 그건 아닌데 한 60에서 70%의 경우에는 곰팡이를 지울 수 있더라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에 스칼프란 제품 검색하시면 되고 스칼프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우선 책 출간 축하드리며 이런 이벤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년 전쯤 구축 아파트 올수리에서 입주했는데 너무 엉성해서 다음에 좀 더 제 손을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 산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주요 파트별, 주방, 화장실, 도배, 샤시 등 개별 계약에서 진행하는 게 금액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이득인가요? 오히려 개별로 하면 전체 내고가 어려워 더 비쌀 것 같아서요. 두 번째, 나중에 아파트 양도시 일부는 감액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베란다 확장, 샤시 등이요. 개별 공사로 하면 개별 영수증 받으면 양도세 차감이 가능한 거죠. 전체로 하면 해당 비용만 뽑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세 번째, 질문이 좀 많아. 벽지가 아닌 페인트 칠 시공하면 페인트 시공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번째, 포괄적인 한데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일단은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인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제 책을 한번 보세요. 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결국엔 이거죠. 한 업체에 맡기는 것과 개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주공사, 턴키공사라고 하죠. 한 업체 일괄로 맡기는 거. 그런 방법과 직영공사, 각 공정을 개별로 이제 쪼개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건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직영공사보다 도급공사, 외주공사죠. 그 외주공사 자체가 비용이 좀 비싼 편인데 그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업체가 전부 다 고객들을 호갱으로 보고 비싸게 넣은 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직영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끼는 건데 그 비용을 어디서 아끼냐면 해당되는 공정별로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과 인건비 있죠. 그게 본인이 감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급공사는 뭐냐면 한 업체가 전체 공정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정별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간접비가 거기다 붙고 그리고 그 회사가 또 가지는 전체적인 또 비용 부분에 대한 게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직영공사를 할 경우에 또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 있어요. 뭐 샤시 그리고 뭐 도배, 도장, 그 주방 가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있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뭐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영공사를 할 때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AS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나마 도급공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뭐 계약 이행증권을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 끝났을 때 하자 이행증권을 끊는다든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S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할 수가 있는데 직영공사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작업자들한테 바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거죠. 뭐냐면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샤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발코니 샤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일러에 대한 교체 비용,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턴키로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통장 계좌 이체에 대한 정확한 증빙 서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별공사를 하면 개별로 영수증 받으면 양도세 차감이 가능한 거죠. 뭐 당연히 개별공사를 했을 때 샤시 업체한테 샤시 세금계산서 받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페인트 칠 시공하면 시공사 그러니까 관리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고 난 뒤가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페인트 같은 경우는 벽지보다는 때가 잘 타요. 때가 잘 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낙서방지 페인트라고 하는 거를 기존에 있는 페인트 위에다 한 번 더 코팅하는 형태로 바르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관리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은 뭐 아까 포괄적이긴 한데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 노하우 이 부분은 뭐 함정 이야기가 동일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보면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알파룸이 많은데 알파룸을 안 하고 거실 넓게 쓰려는 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파룸 대신 거실 넓게 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횡안에 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벽 대신 구멍 뚫린 책장이나 철대 파티션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컴퓨터 책상이나 아이들 간단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입주 기간은 다가오는데 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카페에서도 알파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데 도와주세요. 여비TV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결국에 이제 공간을 거실을 넓게 쓰려고 하는 거고 알파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알파룸을 줄이면서 이제 팬트리 형태를 하면서 주방 거실을 좀 넓게 쓰는 형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당되는 뭐 철제 파티션이나 아니면 컴퓨터 놓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사례를 조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같은 경우는 가구로 해서 공간을 연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구를 많이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어디서 봐야 되냐? 참고로 뭐 한샘이나 리바트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리점이나 아니면 플래그샵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공간을 연출해 놓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셔서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케아에 가면 이케아에도 이렇게 연출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못 드리는 거는 해당되는 평면에 따라서 공간의 형태가 레이아웃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더 보시죠. 요즘 유튜브 잘 보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독 중입니다.
내년 초에 새 아파트 입주하려는데요. 33평 아파트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주방 때문에 고민이에요. 구조는 평범합니다. 첫 번째 질문. 4인 식탁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6인 식탁을 놓으면 주방의 균형이 깨질까요? 그리고 주방 상판이 짙은 밤색 계열입니다. 나무 식탁을 놓으려고 하는데 밝은색 나무 컬러도 괜찮을까요? 우리 사실 이거 보니까 질문이 1번, 2번 연결이 돼요. 뭐냐면 주방 상판 색감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상판을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산뜻하게 세련되게 조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네요. 이제 사진 한번 볼게요. 요런 느낌이네요. 요런 느낌. 모델하우 사진을 찍으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5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4인용 기준으로 많이 해요. 4인용이면은 식탁 사이즈가 와이드가 얼마 정도 되냐면 뭐 정말 작게는 한 1200 정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350 정도, 1m 35cm 정도를 많이 쓰죠. 뭐 1m 40짜리도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6인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최소 사이즈가 50cm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인용 같은 경우는 1800 정도짜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우드 슬랩으로 해서 길게 나오는 식탁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이즈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간의 형태에 좀 맞춰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좀 사실 이제 이게 건설사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마다의 취향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상판 색깔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짙은 브라운 컬러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는데,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 스크래치, 생활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엔 트렌드 자체도 그 짙은 블랙이나 아니면은 짙은 브라운 컬러의 인조 대리석 주방 상판 같은 경우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요 우리가 식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주방 상판과 식탁 상판을 같은 컬러로 매칭을 하면은 되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가 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하우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도 상판석 같은 경우는 화이트하게 연출, 그러니까 하부장 상부장 컬러를 맞춰서 했고, 요 보면 여기 있는 프레임들이 있죠. 의자에 대한 프레임, 식탁에 대한 프레임 컬러를 이 컬러랑 맞추면서 디자인 아이덴티티 좀 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모델하우스처럼 연출을 하면은 가장 이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색깔이 들어가는 식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디자인이 정답 없으니까 해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공간 스타일링 할 때는 뭐 단순하게 식탁만 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탁과 소품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델하우스를 이 느낌 자체를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주방 상판 색감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아까 이게 짙은 색깔 자체는 사실 연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세련되게 뭐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뜯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로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한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간 자체의 마감이 그렇기 때문에 좀 산뜻한 느낌으로 디스플레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뜯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뜯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산뜻하게 할까? 좀 약간 뜯고 하지 말고 소품이나 어떤 오브제들을 통해서 조금 연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일단 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인테리어 Q&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이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할 때 또는 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